네, 총리님, 저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형태와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서 공소사실을 8개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하여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결합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 기소는 매우 효과적인 신종 독재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기구 설치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작 기소 사례들이 있다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특검에서 많은 검사들을 차출하는 바람에 검찰의 미제가 47%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검에는 보통 인지수사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을 차출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 감축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이동철과 겹쳤기 때문에 미제가 다소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야시기 때문에 그 견해를 참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네. 조작 기소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음에도 검찰은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 사업자인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인 정영학은 검찰이 자신이 제출한 엑셀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을 임의로 입력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했다면 이 사건의 배임 구조는 뿌리부터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장관님,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 의해서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면 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간 개발 허가,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분리, 환지 방식 채택, 자신들의 구획계 채택, 민간 합동 개발의 사업자로 자신들을 지정, 이 5가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음에도 공개경쟁 입찰 사무를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가 매수되어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의 5대 희망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은 유동규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남욱은 법정에서 민간 사업자를 위해 대장동 사업 구조를 짰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배임을 부정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결탁했다는 검찰의 기소는 조작 기소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사건이 초기에 문제될 때부터 일관되게 문제가 있다, 조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장관님,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정진상,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규는 2013년 3월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4월경 7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아 7천만 원은 김용에게, 1억 원 정진상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4월경 김만배로부터 5천만 원, 남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정진상에게 5천만 원, 김용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거업자 A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철거업자 A씨는 유동규에게 공사수수 대가로 3억 원을 줬고 2012년경부터 반환을 요구해서 2013년 말 또는 2014년 초경 무렵까지 모두 받았고 마지막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내용에 기재했습니다. 유동규가 철거업자 A씨에게 반환해야 할 3억 원과 남욱에게 요구한 3억 원이 일치합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시기와 철거업자 A씨에게 돈을 반환한 시기도 일치합니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줬다는 시기와 철거업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최종 반환했다는 시기 역시 일치합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철거업자 A씨에게 3억 원을 반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정경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되게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 갖고 사실의 판단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갔을 때 사실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증거들의 증명력이라든가 관련해 갖고 또 신빙성과 관련해 갖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 신빙성과 관련해 갖고 대법원에서 잘 판단을 기대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김용 부원장은 무죄입니다. 화면과 같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과 같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등 10건의 판결문에서 이미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도 김용 부원장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을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되면 전면적 감찰과 재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게 재판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어떤 증거 능력 관련해서는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그 무결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저희들이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글 타임라인과 다른 어떤 상황과 조건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점도 좀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경식은 국민의힘 이철기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했고 이철기 의원 때문에 KH그룹의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해 이철기 의원이 소개한 측에 넘겼다고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의 측근이 48억 원을 요구했으며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녹음된 통화 녹취까지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조경식을 만나 배상윤 회장 사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이화영을 거론하라고 요구했고 권 의원이 조경식의 전화로 배상윤 회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배상윤, 김성태 회장 모두 법정과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은 허위 진술에 근거한 조작 기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가 좀 진행되어야 될 것을 좀 보고 있고 저희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 5대 개혁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대법관들이 한 분이 하루에 숫자로 보면 9건 정도의 사건이 배당될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내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인데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법내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가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그 당연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와 어떤 목소리도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소수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 대법관들끼리도 토론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법이 정치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중시했던 각각 사건에 대한 태도보다도 내란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크다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곧 사개특위에서 안이 확정돼서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개특위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